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학술적 글쓰기.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오는 모든 지문은 학술적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지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2개 이상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따가 얘기해 줄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요지를 나타내는 목적은 명료성과 조직성입니다. 명확하게 요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탄하게 통일되게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쓰기 기법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세 번째, 뒷받침하는 세부사항 예시 해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과 요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을 이번 24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요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7가지 코드를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지문을 어디서 발췌했냐면 코드 1은 올해 수능입니다. 23 수능 22번입니다. 코드 2부터 7번까지는 놀랍게도 빈칸, 순서, 어휘, 제목, 추론 여러 가지 글들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지금 요지 유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요지를 가지고 있는 글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1번부터 7번까지를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수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향후 다른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통념이나 이를 반박하며 요지를 강화하는 글쓰기. 자, 보시면 Innovative technology improves our daily lives. 자, 우리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긍정 동사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는구나 라고 주제, 요지라고 생각하기 쉽상인데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로 It makes tasks easier and faster. We can access information instantly and connect globally. 자, 다 어떤 어조예요? 좋고, 좋은 내용이 나왔네요. 근데 끝에 제가 그래서 반박하는 문장이 나오면은 앞에 게 도입문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통념이 되는 거고 진짜 요점은 여기 나온다. However, D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글쓰기일 때 통념 반박형 글쓰기일 때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집중 안 하면 시킬 거예요. 기술에 있어서의 지나친 의존은 감소된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생활의 염려들로 이어질 수 있다. 뭘로 끝났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However, D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문제점으로 환원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요지가 나오는 거죠. 자, 요지를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의 과도한 의존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죠. 1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2번이랑 3번이 정말 중요한 코드인데 이 점짜리에서는 내가 애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첫 문장 읽고 이해 안 가면 그냥 끝까지 읽어 라고 제가 지침을 줍니다. 왜? 첫 문장 읽고 이해가 안 가면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읽으면은.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해가 안 가면 마지막에 가면은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요지를 풀 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유형. 빈칸이나 어휘나 이런 걸 풀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Regular exercise significantly boosts physical health. 지금 여기 보시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증진시킨다. boost는 증진시킨다라는 뜻이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 일단 플러스예요. 그리고 우리 문장의 주어는 항상 뭘 담고 있죠? 글의 핵심 소재. 핵심 소재가 플러스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It increases strength and stamina. 자, 똑같죠? increase라는 표현은 증가시키다라는 플러스고
People who exercise regularly,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have a lower risk of chronic disease, 만성적인 질환들의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낮은 리스크니까 좋은 얘기네요.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여기까지를 읽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잘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Neglecting regular exercise.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규칙적인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neglecting은 무시하는 것은 lead to poor health outcome. 나쁜 건강의 결과들로 이어지고 증가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얘가 A고요. 얘도 다시고요. 얘도 A 다시 다시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은 사실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문장은 긍정으로 진술했고 마지막 문장은 부정으로 진술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boost physical health의 주어는 regular exercise고 poor health로 이어진다라는 주어는 누굽니까? 소홀히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다변화, 글쓰기가 지루하니까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첫 문장을 긍정으로 요점을 전달했으면 결론을 이렇게 안 하면 엿된다. 이런 식으로 뭐 하죠? 돌려서 지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thus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thus 말고 다른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뭐 in other words라든가 to sum up이라고 한다라던가 또는 뭐 hence 이런 접속 부사를 쓸 수가 있는데 consequently 이런 표현들도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문장이 긍정문인데 마지막 문장이 부정문이면 똑같은 문장들이겠구나. 앞뒤만 보고도 요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행동 매뉴얼을 습득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어휘 유형으로 출제한다고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의 poor 자리에 다른 단어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안 나와? beneficial 뭐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칠게요.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5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휘 추론 문제에서 지금 정답이 몇 번이죠? 당연히 5번이죠. 왜? 얘와 얘는 같아야 되는데 안 같으니까 몇 번이 오답이 나오는 거야. 5번이 어휘의 오답이구나라는 추론의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첫 문장이 긍정일 때 마지막 문장을 부정문으로 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이라는 글쓰기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번을 출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도 있어요. 바로 내려올게요. 자, 지우고 반대도 있습니다. 3번, 코드 3번. 자, 이번에는 뒤집어 놨어요. 첫 문장 읽어보세요. Ignoring environmental concern. 환경의 걱정들을 무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다. 자, 첫 문장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바로 따라서 taking ac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액션을 하는 것은 can preserve. 자, 보존할 수 있다. 플러스죠. 우리의 세상을 보존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환경의 걱정을 무시하면 안 되고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액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어감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역시 이런 관계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지 풀면서 첫 문장이 긍정인데 마지막 문장이 부정문이 나오면 이런 패턴으로 글쓰기를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인식하면 나중에 순서 배열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배열, 문장 넣기, 어휘.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녹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 4번에서는
코드 4번이요. 이 빈칸이랑 주제 제목에서 진짜 중요하고 내가 볼 때 출제 빈칸은 주제 제목에서 이런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도는 순서, 제시문, 순서의 제시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 한번 봐봐. 자, 어떤 단어니? paranoid, 편집증의란 뜻인데 한글로도 모르겠죠. 편집증이 뭐야? 혹시 알아요? 소설 많이 읽은 사람들은 주인공 심리 묘사나 성격 묘사할 때 편집적이다. 굉장히 예민하다. 까다롭게 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paranoid를 편집증의라고 알아도 별주 단어를 줘도 우리는 뭔지 몰라. 뭐라는 거죠? 첫 문장이 어떤 문장이다? 물음표가 찍힌다.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물음표가 찍힌다. 근데 얘는 요지야. 첫 문장이 추상적이야.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은 뭐뭐에 관해서란 뜻이야. 인터넷에 관해서 It just pays to be a little paranoid. 그것은 단지 지불하고 있다. 약간의 편집증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불하고 있다. 뭔 소리야 이게? 자, 다음 문장 읽어볼까? Given the level of anonymity with all that resides on the internet, it's sensible to question the validity of any data that you may receive. 자,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given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고려해 보건대란 뜻이에요. 자,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anonymity라는 건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해 보건대. 인터넷에 reside는 남아있다는 뜻이야.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해 보건대. 자, 무슨 말이야? 인터넷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익명성의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현명하다. 가주어, 진주어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주장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했죠. 주장을 드러내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겠다? 현명하겠다. sensible, 현명하겠다. 데이터의 타당성을 너가 받고 있는 데이터의 신뢰도, 데이터의 타당성을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재진술 문장이 이 첫 번째 추상적인 문장이랑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장이 보입니다. 요지가 보입니다. 아,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데이터를 신중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첫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제목과 주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첫 문장 읽고 멘탈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첫 문장 계속 도돌이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두 번째 문장을 빠르게 내려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ypically, 일반적으로 It's to our natural instinct when we meet someone coming down a sidewalk to place yourself in some manner of protective position, especially when they introduce themselves as having known you, much to your surprise. 자,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번역은 안 하겠지만 번역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만났는데 나를 아는 척하면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프로텍티브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길 가다 사람을 만나면 방어적인 입장을 가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인터넷에 바니어가 나오는데 어떤 바니어가 나오죠? 사이드워크. 사이드워크는 뭡니까?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바니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한대? 굉장히 프로텍티브한 포지션이 뭐야? 입장. 보호하는 입장, 방어적 입장을 띈대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 A little paranoid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반대말이야? 프로텍티브 포지션이랑 어떤 단어가 바니어라는 거야? 너무 조금의 경계,
얘가 어떻게 해석되죠? 그래서 경계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은 통째로 같았고 세 번째 문장은 paranoid라는 표현을 뭘로 추론할 수 있어? not protective. 여기다 써줄게. not protective. a little paranoid. not protective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게끔 재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 A. 재진술 A 다시. 재진술이 A 다시 다시. 이게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문장이 추상적이면 반드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를 재진술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에는. 자, 내가 얘기했잖아.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이다.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학술이라는 거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어, 수능 국어랑 수능 영어를 잘 보면 국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좀 약간 달라. 옛날 수능은 그래. 예를 들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나왔던 수능은 EBS가 없었어.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엔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 시험명을? 언어능력평가시험. 영어 능력평가시험이라고 불렀어. 시험 영역 자체가. 지금 무슨 영역이니? 국어 영역, 영어 영역이라고 하고 있잖아. 시험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라니까. 너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세대가 꿀빵 거야. 공부 못해도 머리 좋으면 대학 가기 쉬웠어. 근데 너네 세대는 그게 아니라고. 언어 능력이 좋아도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답이 나와버리게끔 출제를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한동안 2, 3년 전부터 리트 시험 유행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리트 시험으로 국어학원에서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언어 영역이 아니라 국어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 국어라는 건 뭐죠? 약속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봅시다. 자, 좀 지겹죠? 다섯 번째 바로 가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랑 약간 좀 다를 거야. 이거 수정 한번 해볼래? 이걸로 좀 바꿔봐. Cognitive Literacy Enrichment. 이걸로 좀 바꿔줘. 자,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첫 문장에 이런 수준의 괴랄한 단어가 나오면 내가 단어가 딸리는구나, 내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거는 영어를 읽어야 돼. Cognitive Literacy Enrichment는 자, 왠 줄 알아? 이런 개념, 이거 왜 개념이냐면 형용사, 명사, 명사거든요. 뭐죠 이거? 합성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명사 원래 같이 못 써요. 언제 합성 명사를 쓰냐면 개념일 때 합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애초에 얘에 대한 설명글이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설명을 어차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이 특정 개념이면 자,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 주어나 목적어가 물음표가 찍히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반드시 뒤에 재진술과 예시 구조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Cognitive Literacy Enrichment는 증진시킨다. Cognitive skill, 인지 능력을 증진시키고 어휘력을 증가시킨다. 뭔 개소리야. 다음 문장 읽어봐. It stimulates, 그것은 자극시킨다. 선생님, 재진술이 뭐예요? enhance가 플러스고 Cognitive Literacy Enrichment는 it으로 재진술이 됐고 stimulate는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어감의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뇌를 증가시키고, 뇌를 자극하고 이해 능력, comprehensible ability, 이해의 능력들을 증가시킨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니? 이걸 갖다가 재진술하고 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지울게요. A 다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예시.
예시도 언제 드는 거야? 얘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진술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죠. 그렇구나. 순서 배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삽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순삽이 보통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지인데 하나의 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삽이 이런 지문을 발췌해서 출제를 지금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은 more articulate, 더 분명하고 have a better memory retention, 더 좋은 기억력 유지, retention은 유지란 뜻인데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cognitive literacy enrichment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거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매일매일 글을 읽는 거. 그게 뭐죠? cognitive literacy enrichment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번역할까요? 인지, 문해력, 풍부. 뭐 어쩌라고. 번역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 개념이잖아. 개념을 번역해봤자 개념은 약속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추론을 간접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요지를 읽어낼 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수능에서 만약에 어느 날 특정 모의고사를 봤는데 22번이라고 안 할게. 자, 우리 24번이라고 할게. 제목 푸는데 첫 문장 읽었는데 물음표 찍혔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물음표 찍히자마자 이거 개념 설명이구나. 뭘 찾자? 설명 재진술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구나? 예시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거 똑같은 거 찾아줘야 되겠다. 라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론으로 먼저 배우고 들어가는 거야. 자, 필기하셨죠? 지웁니다. 근데 단어 안 외우면 도라미 타불이에요. 이런 거 다 알아도 예시에 있는 단어 정도는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해의 수능을 보면은 얘가 굉장히 어렵고 얘네가 굉장히 이지한 해도 있는데 어떤 해의 수능을 보면은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얘가 굉장히 이지하고 얘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패턴을 자꾸 흐트러뜨려 가지고 뭔가 고정된 패턴으로 문제를 훈련했던 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시험이잖아. 그래서 한 해는 이렇게 반대로 내고 또 한 해는 이렇게 내고 하면서 그냥 지네 마음대로야. 지네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너네한테 문제 풀 때 당시에는 읽고 이해 안 가면 넘어가라. 읽고 이해 안 가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문장에 쉬운 내용 있을 거니까 읽어라. 그리고 마찬가지야. 잘 들어. 반대의 경우. 첫 문장은 굉장히 쉬워서 잘 읽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접속사는 없어.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가 없어. However, nevertheless 이런 표현이 없어. 그건 똑같다라고 생각해라. 근데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어요. 자, 2개 남았습니다. 이건 금방 끝나요. 자, 이 첫 문장이 문제점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쓰기인데 얘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는 A라고 하고 해결책은 B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추상적이면 얘를 설명을 하고 얘로 예시를 들거나 그쵸? 얘가 부정으로 시작하는 주제라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설명이고 마지막에 긍정으로 재진술하는 그런 거야. 이거 아직도 와닿지 않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 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굉장히 쉽죠? 쉽죠? 똑같은 얘기잖아. 대학 가자잖아. 열심히 해서. 근데 얘네들이랑 달리 지금 여기 2개 써져 있는 것 자체는 A와 B로 보셔야 돼요. 얘도 A고 얘도 B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drafters of tax legislation. 자, 단어가 좀 어려운데 실제 수능 기출이고요. 조세 입법의 입법자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세법을 만드는
drafters,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입법자들은 are attentive to. attentive는 집중했다는 뜻이거든요. 긍정 단어예요. 동사로 보면 어디에 집중했다?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 경제와 역사의 질문들에는 집중을 많이 기울였다. 그리고 less attentive to. 어디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도덕적인 질문들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문장 안에 뭐와 뭐가 공존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는 신경 썼는데 여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creating tax policy requires 이 동사에 체크하시면은 우리 주장편에서 need to, require, demand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주장, 명령, 요구, 동사가 나오면 얘는 주장 쪽에 가깝긴 하지만 주장도 요지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지가 더 넓은 의미야. 얘는 뭐야? 요지 문장이야. 쉽게 말하면. 주장 문장이고 요지 문장이야. 조세법을 고안하는 것, 조세법을 만드는 것은 뭘 요구한다? 도덕적 목적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뭐가 되는 거야? 도덕적인 거를 살펴봐야 된다가 뭐가 되는 거죠? 이 글의 요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A와 B가 나왔을 때는 해결책이 뭐가 되는 거죠? 요지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컴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task, 임무이다.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 반드시죠. 또 이것도 뭐야? 주장이잖아. 반드시 윤리학을 포함하고 도덕적인 분석을 포함하는 그런 임무여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장이자 요지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특정 현상이나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쉬워요. 옛날 수능에서 많이 나왔죠. as a result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B가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이 접속사를 최대한 출제를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앞선 시간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Global warming is primarily caused by human activity like burning fossil fuel. 대충 읽어보니까 글로벌 워밍은 주로 유발된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화석 연료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This leads to increased greenhouse gases. 이것은 증가된 온난화 기체로 이어지게 된다.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앞에 봐. 따라서. 자, 따라서라고 했죠. 따라서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앞에가 원인이 되는 거야. 이 따라서가 없으면 앞에가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we are experiencing more extreme weather patterns and rising sea level.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더 극단적인 기후의 패턴과 증가하는 해수면을. 자, 이제 포인트가 선생님, 글로벌 워밍이 문제예요? 아니면 weather pattern과 rising sea levels 이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까요? 당연히 글로벌 워밍의 결과물이 뭐죠? 더 극단적인 날씨와 해수면의 상승.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도가 조금 더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B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요지라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요지가 아니라 제목으로 바꾸는 순간은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목으로 바꾸게 되면은 제목 선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제목편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론적 수업이고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자, 이거 외우세요, 지금. 머릿속에.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5분.